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을 둔 평범한 40대 미용사입니다. 지금 제 삶만 본다면 그저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일 뿐이지만 사실 지금까지 제 인생은 시작부터 그리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저에겐 늘 손에 닿지 않는 꿈과도 같았던 것이 바로 가족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진정한 가족을 만나기까지 수많은 파도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요. 제가 11살 때 전 인생에서 제일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그때 당시 부모님은 매일같이 다투셨어요. 아빤 항상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돌아오셨고 어김없이 엄마와 한바탕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그때마다 아빤 엄마에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우리 자식도 아닌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 혹을 단단히 붙였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애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술 마실 거면 곱게 마시고 잠이나 자. 그제서야 전 제가 입양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빠에게 정말 제가 친딸이 아니냐고 물어봤지만 아빤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한번 엄마가 저에게 사실을 알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엄마, 정말 나 엄마 딸 아니야? 미안하다, 세연아. 엄마 아빠가 아이를 못 낳는 상황이라 네가 3살 때 고아원에서 입양을 했어. 넌 우리 친딸이 아니고 입양아야. 그럼 끝까지 나한테 숨겼어야지. 이제 와서 왜? 세연아, 엄마랑 아빠가 이제 이혼할 거야. 아빠 사업도 망하고, 그래서 널 돌보기가 힘들어졌어. 정말 미안하다. 결국 전 11살 때 파양을 당하고 고아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아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얼마나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고아원엔 저와 비슷한 또래 아이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정적인 공간에 많은 애들이 지내다 보니 환경이 좋지 못했어요. 고아원에서 살면서 정말로 친부모가 아이를 찾아 데리고 간 경우도 있었고 해외로 입양을 가거나 저처럼 국내로 입양을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한 번 파양이 됐던 전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 고아원에 살 수 있는 나이까지 꽉 채우고서야 그곳을 나올 수 있었고요. 사회로 나오고선 전 어떻게든 돈을 벌어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에 들어가 정말 죽기 살기로 돈을 벌고 차곡차곡 돈을 모았어요. 그러다 같이 공장에 다니는 언니가 미용 기술을 배워보라며 권해주었고 그렇게 미용사의 꿈을 꾸게 되었죠. 공장을 그만두고서 바로 미용실에 들어가 허드렛 일을 하면서 남의 밑에서 그렇게 미용 일을 배웠답니다. 사실 요즘은 미용실에 들어가면 기본급 정도는 다들 챙겨주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배웠을 땐 정말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요. 전 그때 당시 아침 8시부터 출근해서 저녁 9시 반까지 꼬박 13시간 넘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월급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월급이 38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1년, 2년 일을 하면서 45만 원, 50만 원 이렇게 조금씩 월급이 늘어났습니다. 솔직히 이 돈 가지고 그때도 생활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금이야 최저시급제를 다 챙겨주지만 그땐 그런 것도 없었고 오히려 이렇게 고용하는 원장들은 당당했어요. 원장님, 저희 이번에 1년 지났는데 월급 올려주시나요? 야, 월급 가지고 왈가왈부할 거면 그냥 다른 데 가. 너희 말고도 나한테 배우겠다고 하는 애들이 줄을 섰어. 니들한테 기술 가르쳐주는 값도 안 받고 공짜로 알려주는 건데 감사하다고 하지 못할 망정 돈이 적어? 니들이 돈 쓸 시간이 있어서 그래. 돈 쓸 시간 없이 바쁘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 그땐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수용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코딱지만한 방을 얻어 생활을 했어요. 그나마 전
공장에서 2년 넘게 일을 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죠. 솔직히 전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기 때문에 어디에 의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더 독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남들 놀 때 정말 일하고 항상 가위질만 했었어요. 다른 애들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갈 때도 가발에다가 매일 스타일링 연습하고 연습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오로지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며 노력을 했던 거죠. 그렇게 아등바등 노력을 하다 보니 그래도 해뜰 날이 오긴 하더라고요. 제가 30대 초반이 되어서야 제 명의로 된 가게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작은 동네 미용실이었지만 내 가게라는 생각에 전 새벽마다 가게를 쓸고 닦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스피킹 학원도 다니며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도 손님들이 제법 많이 오실 정도로 제 미용실은 잘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처음 미용실을 오픈하고 나서 첫 번째 온 손님은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매너가 좋으셨어요. 와, 사장님, 머리 너무 좋은데요? 저 앞으로 여기만 올까 봐요. 이 동네에서 마음에 드는 미용실을 아직 못 찾았는데 사장님 미용실로 오면 될 것 같네요. 여기 오늘 오픈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쁘네요. 자주 오세요. 아직 휴일은 안 정했고 매일매일 운영하려고요. 아, 정말요? 저 진짜 여기 단골 될게요. 사장님 솜씨가 좋으셔서 아마 동네에서 유명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첫 손님은 2년 동안 진짜 단골 손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이분처럼 좋은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사실 진상 손님들도 정말 많았어요. 한 번은 머리를 단발로 잘라달라고 해서 잘랐는데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머리가 뭐예요? 아주 촌스럽게 만들어 놨네. 누가 단발로 잘라달랬어요? 적당히 끝만 정리해달라고 했지. 아우, 이게 뭐예요? 다시 원상복구 해놓으세요. 네? 손님 아까 시작하기 전에 분명 단발로 잘라달라고 하셔서 그리고 자르면서도 기장 제가 확인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뭐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미용실 안 되겠네. 동네 장사하면서 그렇게 말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원상복구 해놔요. 머리 다시 붙여놓든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제 탓을 해가면서 환불까지 해가는 손님들도 진짜 많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줘도 막상 해서 어울리지 않으면 그게 다 제 탓이 되고 나니 저도 나름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오셔서 너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해 주시니 그런 모습에 힘을 내고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특별한 사건 하나가 생겼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한가한 날이었는데 첫 오픈 손님이었던 단골분이 그날 정말 멋지게 옷을 입고 미용실에 찾아오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멀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에 저도 놀라서 바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어머, 오늘 굉장히 멋지게 하고 오셨네요. 어디 가세요? 아, 오늘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좀 차려입어 봤습니다. 어머, 정말요? 생일 정말 축하드려요. 아, 여자친구분이랑 오늘 데이트 하시는구나. 그래서 머리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제가 진짜 멋지게 해드릴게요. 아, 저 여자친구 없습니다. 그냥 잘 보일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차려입었어요. 전 그 단골 손님의 말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인기가 제법 많을 것 같은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단골분이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사장님은 그럼 생일이 언제쯤이세요? 저요? 아, 저는 4월 12일이요. 아, 봄에 태어나셨구나. 그럼 원장님 생일 땐 남자친구랑 봄꽃 데이트 많이 가시겠네요. 네? 아, 제가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사실 모태 솔로예요. 아직까지 남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답니다. 네?
한 번도 남자친구가 없으셨다고요? 네, 저도 먹고 살기 너무 바빠서요. 제 꿈을 위해 살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봄꽃 피는 생일이 와도 만날 남자친구가 없네요. 그땐 그냥 서로 허허 웃으며 나눴던 대화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알게 됐습니다. 얼마 후 제 생일이 다가오고서 그 단골 손님이 똑같은 그때 옷차림으로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거든요. 생일 축하합니다, 세원 원장님. 어머, 감사해요. 이게 뭐예요? 제 생일 축하해 주시려고 꽃까지 사오신 거예요? 네, 그때 잘 보일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세원 씨입니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저랑 저녁 식사하시겠어요? 그렇게 저흰 그날을 시작으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전까진 저한테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늘 외로웠던 제 인생에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 생긴 것 같아 전 점점 더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손님으로 2년 동안 만났던 사람이 남자친구로 2년을 만나게 되었고 그 저흰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상위권이라고 말하는 공기업에 다녔고 연봉이 정말 많았어요. 능력도 좋고 멀끔한 남편은 성격까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그 성격이 다 시부를 닮았던 거더라고요. 시부께서도 너무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모는 저에게 곁을 잘 내주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외아들이었는데 워낙 아들 사랑이 크셔서 그런지 남편이 절 챙기면 옆에서 질투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임신을 했을 때였어요. 임신을 하고서도 계속 미용실 일을 하면서 서 있다 보니 저녁이면 다리랑 손이 다 퉁퉁 부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남편이 제 손발을 다 주물러 주곤 했습니다. 그날은 시댁에서 저녁을 같이 먹기로 해 전 일을 마무리하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저녁을 다 먹고 정리한 후에 제가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남편이 제 어깨를 주물러 주니 시모가 대뜸 화를 내는 겁니다. 예, 넌 집에서도 네 남편을 그렇게 부려먹니? 아무리 그래도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오는 남편한테 어깨 주물러라 뭐해라 이러는 거 아니다. 네? 아니에요, 어머님. 저 이 사람한테 주물러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맞아, 엄마. 이 사람 임신해서 지금 손발이 너무 퉁퉁 부어서 주물러 주는 거야. 영범아, 네 아내는 살찐 거야, 살. 그러니까 많이 먹지 말고 움직여야지 좀. 그런 김에 가서 좀 과일 깎고 내와봐라. 영범이 넌 엄마 어깨 좀 주물러 주고. 엄마도 오늘 어깨가 무진장 아프다 얘. 시모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절 더 챙기는 것처럼 느낄 때면 늘 중간에서 방해하고 해방하기 일쑤였어요. 처음엔 그저 아들에 대한 서운함, 며느리에 대한 질투를 좀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시모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딸을 낳았을 때도 시모는 저에게 둘째는 꼭 아들이어야 한다며 출산한 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둘째도 딸을 낳고 오니까 시모는 제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아휴,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니. 목욕탕 한번 같이 갈 아들 한 명이 없네. 애새 키우려면 우리 아들 등골만 휘어질 테고 딸만 둘인데 둘 키워서 다 남 줄 거 아니야. 아휴, 불쌍한 우리 아들. 어머님, 애 태어난 지 지금 하루도 안 지났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무사하게 태어났음에 감사해야죠. 저 너무 서운해요. 맞아, 엄마. 난 딸 둘이라서 더 좋은데 엄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영범이 네가 안쓰러워서 그렇지. 딸은 곧 죽어도 엄마 편만 들 텐데 너 혼자 외로울까 봐 그렇지. 아들이라도 든든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둘째 딸을 낳고 나선 시모는 더 아들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둘째 출산을 하고서 애를 돌보다가 인대가 늘어났었는데 그때 남편이 집안 살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휴일에 저희 집에 온 시모가 그걸 보고선 얼마나 뭐라고 하셨는지 몰라요. 아니 영범아, 네 마누라가 집안일 어떻게 하는지 엄마가 다 아는데 넌 뭘 그렇게 맨날 네 마누라 도와주기만 하니? 남자가 너무 자상해도 탈이다. 그렇게 잘해주면 마누라가 남편 귀한 줄 알겠니? 엄마, 난 세연이 없었으면 이렇게 살지도 못했어. 세연이가 귀한 우리 두 딸 낳아주고 깔끔하게 살림도 척척 잘해준 덕분에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잖아. 나도 평일엔 힘들어서 이렇게 못해. 주말이나 되니까 이렇게 집안일 해주는 거지. 그리고 엄마는 와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냥 집에 가. 왜 온 거야 대체? 아니, 난 너 좋아하는 육개장 끓여주려고 했지. 청양고추도 팍팍 넣어가지고 칼칼하게 육개장 해줄 테니까 저녁은 그거 먹어. 반찬도 매번 밍숭맹숭한 것만 먹잖니. 엄마가 저번에 와서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알아? 엄마, 지금 몸조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육개장이야. 괜찮아. 참나. 뭐가 괜찮어? 너도 챙겨야지. 맨날 네 마누라 그렇게 끼고 있으면 버릇 들어. 난 너 낳고서 바로 이랬구만. 뭐 남들 다 아는 출산한 거 가지고 그 미야오기야. 아유 정말 내가 꼴 보기 싫어서 안 온다 정말. 그러면서 휙하니 가버리는 시모를 보며 전 정말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질투를 하실 거면 평생 그냥 끼고 사시지. 왜 장가를 보낸 걸까 싶기도 했어요. 그나마 남편이 계속 제 편을 들어줬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저도 진작에 지쳐 떨어져 나갔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40대 초반이 되었을 무렵 TV에서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입양 관련 프로그램이었는데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을 가는 아이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그런데 딱 그걸 보니까 제 과거 시절 슬픈 추억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도 옆에서 보면서 슬쩍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 한번 부모님 찾아보는 거 어때? 친어머니를? 아니야. 날 버린 사람들 이제 와서 찾아봤자 뭐해. 됐어. 궁금하지도 않아. 그래도 그땐 지금이랑 상황도 많이 다르고 무슨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잖아. 당신도 이젠 딸 둘 엄마니까 좀 궁금하지 않아? 솔직히 당신 이런 프로그램 볼 때마다 늘 그렇게 슬픈 표정하고 있잖아. 난 당신을 위해서라면 한 번쯤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 아니야. 이미 나 버리고 자기들 인생 잘 살고 있을 텐데 뭘 찾아. 그냥 예전에 힘들었던 그 시기가 생각나서 그래.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 당신이 원하면 내가 어떻게든 찾아봐 줄 테니까. 사실 처음엔 그냥 찾는다는 생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솔직히 그 어린 아기를 버린 부모인데 멀쩡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독한 원망 속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찾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딸 둘을 키우다 보니 부모의 마음이 너무 궁금하더군요. 전 애들이 태어나고서 제 인생이 사실 애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됐거든요. 정말 손짓 발짓 그냥 쫄래쫄래 움직이는 것만 봐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저 역시 그 시절 그랬을 텐데 부모님은 왜 날 버리고 갔을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랬을까? 하는 궁금증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몇 차례 저에게 얘기를 꺼냈고 전 그렇게 과거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주말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지냈던 고아원도 찾아가 보고 정보도 알아봤죠. 정말 요즘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어릴 적에 정보가 부족했고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힐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국가의 도움도 받게 되었어요. 과거의 기록을 알아보다가 지자체 복지과에서 하는 입양아 가족 찾기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거기로도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한 7개월 정도 지났을까? 갑작스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모를 찾았다는 연락이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친모와 전 같은 서울 바닥에 살고 있었어요.
이 가까운 곳에서 40년을 넘게 같이 살면서도 한 번을 마주치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원통하고 고통스러웠어요. 어쩌면 서로 스치듯 지나갔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집 주소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를 남편과 찾아가 보고서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건물이 진짜 허름하고 말 그대로 당장이라도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따닥따닥 붙어 있는 낡은 건물이었거든요. 여러 집이 그냥 칸막이 하나로 구분해서 살고 있는 그런 구조 방식이었어요. 진짜 TV에서 볼 법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살 만한 그런 집이라는 걸 알고 나서 전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적힌 주소 후수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한정희 씨 계신가요? 여기 한정희 씨 안 계세요? 남편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말을 해도 안쪽에선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오고 가는 사람도 없고 인기척도 없으니 처음엔 그냥 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 나 아무래도 잘못 찾아온 것 같아.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집에 가자. 여보, 그래도 지금 낮이니까 일하러 가셨을 수도 있잖아. 그때 계실 수도 있으니까 주변에 있다 오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그렇게 남편의 권유로 저희는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다 저녁 9시에 다시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딱 그 시간엔 주변에 불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 집에도 안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남편이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떤 한 사람이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한정희 씨 댁 아닌가요? 아, 네, 맞아요. 근데 누구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기 잠깐 혹시 나와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남편의 말에 나온 사람은 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 얼굴을 봤을 때 전 아예 기억이 없으니 좀 낯설긴 했지만 그 여성분도 절 봐도 못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그 여성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 혹시 안세연이라고 아시나요? 그런데 그때 그 중년 여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러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다시 한번 그 여성분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안세연 씨라고 아시겠어요? 아, 예. 제 딸인데요. 그런데 왜 그러더니 절 가만히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아마 그때서야 엄만 느낌이 왔던 것 같습니다. 엄마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오르는 게 보였어요. 네, 옆에 이분이 안세연 씨예요. 따님이요. 네가 네가 정말 세연이니? 세연이야? 네가 진짜 내 딸 세연이니? 네, 세연아. 그래, 내 딸 세연아. 어, 어떻게 어떻게 날 찾아왔어? 보자. 그래, 내 딸 세연이 어떻게 살았어?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이 엄마 원망 많이 했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하단 말뿐이야.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엄마를 보며 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슬퍼하고 미안해할 거면서 왜 도대체 그때 절 버린 건지 한편으론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어떻게 날 찾았어? 평생 원망하며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날 다 찾았어? 절 왜 버리신 거예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그러신 건지 물어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세연아, 그래,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서 얘기하자꾸나. 그러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방 안은 더더욱 열악했습니다. 딱 한 사람이 누울 정도의 공간과 한쪽 편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만 있었고 정말 고시원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엄만 서둘러 한켠에 자리를 마련해 저와 남편이 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고 나서 전 진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엄마가 절 낳았을 때가 22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빠라는 사람이 제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는 엄마가 혼자서 힘들게 키우셨던 거였고요. 네 아빤 그렇게 떠나고서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어. 빚만 나한테 잔뜩 떠안겨 놓고선 그냥 도망가 버렸지. 그런데 돌도 안 된 널 등에 업고 일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말이지. 시장에서 설거지하고 식당에서 일하면서 겨우겨우 돈을 벌어도 그걸로 너무 부족하더라. 그래서 살기 힘드니까 절 고아원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아니, 사는 거야 어떻게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내 한 몸 부서지게 일해서라도 너 하나 먹여 살리는 건 문제도 아니었지. 가난하지만 네가 옆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널 그렇게 키우다가 어느 날 내 몸에 마비가 온 거야. 병원에 갔더니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병에 걸렸댄다. 루푸스라고 아주 몹쓸 병에 걸렸어. 하루 종일 손발이 다 마비돼서 널 안을 수도 돌볼 수도 없겠더라. 일은 더더욱 갈 수도 없고 이러다가 너까지 잘못될까 싶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보냈던 거야. 그럼 왜 그 이후로 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디 고아원에 보냈는지 알았잖아요. 어떻게 널 찾아가니? 난 가진 것도 없는 빚더미 인생인데 네 옆에 있는 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이 빚도 내 병도 다 나 혼자서 오로지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단다. 그렇게 피눈물 흘리며 널 보내고서 얼마 안 돼서 네가 좋은 집에 입양을 갔다는 걸 듣고선 정말 행복했어. 잘 사는 집에 외동딸로 입양을 갔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널 다시 만나면 엄마도 정말 어쩔 수 없었다는 걸 꼭, 꼭 한 번은 얘기하고 싶었다. 그렇게 울며 말하는 엄마의 목소린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전 그런 엄마를 보면서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제 인생도 참 고달프고 슬펐지만 엄마의 인생도 참담하고 암울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입양 가선 잘 지냈니? 네가 이제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 같아서 엄마가 너 마음으로 그렇게 묻었다. 여기 지갑에 너랑 어릴 적에 찍은 사진 하나만 이렇게 40여 동안 간직하면서 그렇게 지금껏 버틴 거야. 그래도 이렇게 만날 날이 있을까 했었는데 정말 그런 날이 오긴 오는구나. 그러면서 엄만 지갑에 있던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진은 흑백 사진이었는데 엄마가 아기였던 절 안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냥, 그냥 절 찾아오시지. 저 11살 때 파양돼서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 살았어요. 뭐라고? 왜? 그 잘 사는 집에서 왜? 왜 파양이 돼? 새 부모님 사업이 망하셨고 두 분이 이혼하시면서 절 두 분 다 키우고 싶지 않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미안하다, 세연아.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그걸 알았다면 널 어떻게든 데리고 왔을 건데. 정말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얼마나 외로웠어.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엄만 제가 파양됐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어떤 말을 했을 때보다 크게 오열을 하셨습니다. 혹여나 딸이 큰 상처를 받았을까 모든 게 당신 탓이라며 내내 슬퍼하며 우셨어요.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보내긴 했지만 전 엄마가 제가 입양을 가기 전까지 내내 제 소식을 알아봤다는 걸 듣고서 그동안의 원망스러운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엄만 진심으로 저에게 용서를 구하셨어요. 저 역시 엄마의 상황을 들어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였어도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전 엄마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따뜻하게 안아드렸습니다. 눈물의 상봉을 하고 나서야 전 남편을 엄마에게 소개해 줄 수 있었어요. 그나저나 그럼 옆에 있는 이분은 그럼 누구시니? 제 남편이에요. 저 결혼했어요. 딸도 둘이나 낳았고요. 세상에나 고마워요. 우리 세연이 옆에 이렇게 든든하게 있어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음에 저희 딸들이랑 한번 다 같이 보시죠. 그렇게 엄마와 상봉을 하고 나서 저희는 엄마와 자주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딸들도 엄마와 자주 만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어요. 엄마네 집에서 다 같이 보긴 좀 힘들어 자주 저희 집에 오셨는데 그때마다 엄만 정말 제 살림 하나하나를 다 챙겨주셨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친정엄마의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특히나 엄만 저희 딸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대하시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딸들이 친정엄마와 같이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외할머니, 오늘은 그냥 우리랑 같이 자고 가면 안 돼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맨날 맨날 여기서 같이 살면 좋겠다. 아유, 할미도 집에 가야지. 다음에 오면 우리 소녀들 좋아하는 거 잔뜩 해주마. 저번에 만들어준 만두 할미가 또 해줄까? 네, 할머니 만두 또 먹고 싶어요. 다음에 오면 또 해주세요. 그래, 그래. 할미가 다음에 또 해줄게. 그렇게 저희 엄마와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제가 친정엄마를 만났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시부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축하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모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마,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다 사정이 있었고 어쩔 수 없었잖니. 그러니 앞으로 친정엄마한테 잘하면 된다. 안사돈께서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 걱정이구나. 자주 찾아뵙고 시간도 자주 갖고 그러렴. 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안 그래도 엄마랑 자주 만나고 있어요.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찾을 거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콧방귀를 뀌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참나? 예, 찾으려고 했으면 진작에 찾았겠지.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네가 찾으니까 울며불며 이랬느니 저랬느니 왜 그랬겠니? 과거에 알 수도 없는 일이니 사실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정주지 말거라.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호로록 마음을 줘? 아니 당신은 뭐 그런 소리를 해? 안사돈께서 아프셨대잖아. 상황을 다 듣고서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아니 그렇잖아. 갑자기 떡하니 나타나선 네 엄마다 하면서 챙김받는 게 뭐 이상하지 않어? 예, 너무 마음 주고 정 주고 그러지 말어. 전 시모의 말을 듣고서 너무 서운하고 화도 났습니다. 어쩜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저와 남편이 친정엄마를 챙기는 걸 보고선 시모의 횡포는 더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시댁에 갔다가 시모가 그 다음 주말에 다 같이 근교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다들 시간 좀 내라. 보니까 여기 근처에 꽃축제도 한다는데 다 같이 가서 콧바람도 좀 쐬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오자고. 아, 어머님 어쩌죠? 다음 주엔 엄마랑 어디 좀 다녀오려고 해서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갈까요? 뭐? 아예 안 돼. 다음 주에 꼭 가야 돼. 꼭. 알았지? 아니, 내가 먼저인데 왜 거길 먼저 챙겨? 안 돼. 절대 안 돼. 다음 주 아니면 나 안 가. 아유, 엄마, 왜 그래? 뭐 애야? 꽃구경이야. 다음에 또 가면 되지.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아니, 아들. 너 말을 너무 서운하게 한다. 엄마가 꽃구경 가고 싶다고 하면
알겠다고 하던 애가 갑자기 없던 장모님 생기더니만 갑자기 왜 그래? 엄마야말로 너무 서운하다 얘. 엄마를 먼저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얘 어머마, 네가 절대 내 말 듣지 말라고 한 거야? 아니, 우리 아들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네가 그렇게 꼬드긴 거니? 네?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 착한 우리 아들은 어디 가고 매번 이렇게 장모님 챙기느라 바빠. 원래 없던 장모님이잖아. 갑자기 생긴 장모님한테 왜 이렇게 다들 안달이냐고. 아휴, 엄마. 진짜 좀 창피하게 왜 그래 대체. 오늘도 여기 왔고 저번 주도 여기 왔는데 우리 뭐 내내 우리 집만 와? 적당히 좀 해, 적당히. 그러더니 남편은 저와 애들을 챙기고 바로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뒤에선 시모가 기가 막혀하며 소리를 치셨지만 남편의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저 역시 시모가 왜 저러시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엄마와 자주 만나면서 전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일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엄마의 집이었습니다. 항상 엄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곤 했는데 그 낡고 허름한 쪽방이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몸도 안 좋으신데 저런 집에서 엄마가 웅크려 잔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결국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여보, 있잖아. 우리 엄마 말이야. 그 집에 사시는 게 영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혹시 괜찮으면 미용실 일하면서 내가 모아둔 돈, 그걸로 엄마 집 하나만 마련해 드리면 안 될까? 장모님 집을? 당연히 되지. 안 그래도 나도 당신한테 말 한번 꺼내보려고 했는데 혹여나 당신이 좀 불편할까 봐 말 안 하고 있었어. 당신 미용실 하면서 차곡차곡 모은 돈인데 당신이 쓰고 싶은데 써도 되지 뭐. 난 괜찮아. 그렇게 해. 정말? 정말 그래도 돼? 진짜 엄마 집 마련해 드려도 되겠어? 그래. 안 그래도 나도 장모님 그 집에서 생활하시는 거 너무 마음에 걸렸어.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해도 내내 싫다고 안 간다고만 하시고 애들도 이렇게 장모님 좋아하는데 솔직히 난 우리 집에 모시고 싶은데 장모님이 싫다고 하시니까 집 마련해 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여보, 정말 고마워. 나 진짜 무슨 복인가 몰라. 이렇게 마음씨까지 넓은 남편이라니. 그걸 이제 알았어? 당신 복덩이 잡은 거야. 농담이고, 당신 덕분에 나도 많은 거 배우니까 당신이 얼마나 현명하고 좋은 사람인지 내가 다 아니까 당신 뜻이라면 나도 다 따를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장모님 집 마련해드려. 그렇게 전 엄마에게 20평짜리 집을 마련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마 짐을 싹 빼고 이사를 가던 날, 전 엄마 짐을 보고서도 펑펑 울었어요. 어떻게 그래도 살림살인데 박스 3개로 짐이 끝날 수가 있는지. 계절옷도 별로 없고 화장품도 없이 그렇게 사는 엄마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20평대 이사를 가도 짐이 워낙 없으니 집이 휑하니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엄마랑 같이 살림살이도 사고 깨끗하게 이불도 사고 그렇게 집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날 딸들과 같이 엄마랑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딸들이 그걸 또 시모에게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시댁에서 모여 밥을 먹기로 했던 날 저녁상을 준비하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며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시모의 말에 전 그동안 참았던 마음을 폭발하고 말았어요. 너희 엄마한테 집 해줬다며? 참 니네 엄만 염치도 없다 염치도 없어. 아니 어떻게 사이돈 가지고 집을 구할 생각을 하니? 어? 너 우리 아들 돈으로 그 집 마련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미용실 하면서 전부터 모아뒀던 돈이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모아뒀던 거라서 남편도 허락해 준 거예요. 아 그럼 더 문제지. 아무리 그래도 자식 피 빨아먹는 부모가 어디 있니? 그런 염치 없는 부모는 나 사돈으로 인정 못한다. 자식도 버려. 그렇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야.
자식 나타나니까 바로 집해달라고 해. 아, 이게 염치 없는 게 아니면 뭐니? 아유, 동네 창피해서 그런 사람 내 사돈이라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다. 어머님, 어떻게 저희 엄마 상황을 다 아시면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엄마가 뭐 못 살고 싶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예, 아프다고 다 못 살아? 다 못 사냐고. 그리고 아니 못 살면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 거야. 어쨌거나 난 네 엄마 사돈이라고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전 시모의 말에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네, 그럼 저도 어머님 시어머니로 인정 안 할게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저도 시모로 앞으로 인정 안 한다고요. 그럼 저 이혼하길 원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 이혼할게요. 저도 저희 엄마 함부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집안간 더 이상 같이 하고 싶지 않네요. 그때 거실에 있었던 남편이 그 얘기를 들었는지 주방으로 달려와 크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진짜 왜 그래? 우리 아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아? 한 번도 엄마라는 사람을 엄마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평생 그 고아원에서 불쌍하게 산 사람이야. 원치 않는 아픔만 당하면서 큰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장모님이 원해서 이 사람 고아원 보낸 거 아니라고. 내가 대체 몇 번을 얘기해? 아니 영범아,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 사람 지금껏 엄마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 집 오는 거 싫다고 한번 해본 적도 없어. 오히려 우리 집 와서 엄마 아빠 만나고 가는 거 너무 좋다고 자주 가자고 하던 사람이라고. 주변을 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한테 엄마 상처만 줘? 아, 어떻게 그러냐고. 상처를 주다니. 난 그냥 아니 솔직히 부모가 어떻게 자식 돈을 빼먹니? 그 돈은 내 돈도 아니고 저 사람이 어릴 적부터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이야. 그거 내가 알고 있어서 그 돈은 절대 내가 못 쓰겠다고. 당신 쓰고 싶을 때 쓰라고 했던 돈이라고. 엄마가 거기다 대고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는데? 나 이 사람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면 나 엄마 안 봐. 엄마가 책임져. 이혼하자고 하면 엄마가 다 책임지라고. 아니, 영범아, 영범아. 결국 남편은 그날도 절 데리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전 그 집을 나오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냈어요. 마음이 너무 아리고 쓰리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 시부께서도 시모에게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받아주셨던 고마운 시부모님이셨기 때문에 저도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노력은 눈에 안 보였던 건지 시모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저에겐 더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에미야, 저 시간 있으면 나 좀 보자. 왜요? 무슨 말을 또 하시려고요? 잠깐이면 된다. 밥 한 끼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그렇게 시모와 단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둘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어요. 전 시모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시모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무 질투가 나서 그랬어. 너희들한테 소외되는 느낌도 들고 말이야. 나도 내가 이렇게 질투가 많은지 몰랐다.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애가 된다더니 딱 내가 그런가 보구나. 정말 미안하다. 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뭐 다 잘한 것도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어른으로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정말 사부인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 정말 미안하다. 한 번 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 알지만 그 말은 내 진심이 아니었고 그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한 말이었다. 그러면서 전
그날 시모의 과거 얘기를 다 듣게 되었어요. 들어보니 시모도 나름 사정이 있었어요. 시모는 정말 심한 시집살이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시부도 시댁의 외아들이었는데 저에겐 시할머니인 시모의 시모가 정말 호되게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하시더군요. 난 이 집안에 시집 와서 늘 죄인이었어. 시어머니는 항상 눈에 상심지를 켜서 날 보고 네 시아버진 그런 날 지켜주지도 않더구나. 이 집안에 항상 외톨이였는데 아들 둘을 낳고서 그나마 의지할 곳이 있어서 좋았다. 근데 너도 들었지? 우리 첫째 20살 되자마자 교통사고로 떠난 거 말이다. 그렇게 큰아들이 가고 나니 시모는 또 다 내 탓이라고 하더구나. 어머님, 전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 나도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내가 그렇게 시집살이를 당했는데 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우리 큰아들 그렇게 가고서 둘째 아들만 남았는데 늘 내 숨통 같았던 둘째 아들이 점점 너랑 사부인을 챙기는 걸 보고서 얼마나 내가 질투심이 생기던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제서야 전 시모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혹독한 시집살이에 내 편도 들어주지 않는 남편, 거기에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아들 중 한 명이 떠나고서 남은 마지막 아들 한 명. 얼마나 의지라고 기댔을지 시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에미야, 네가 나한테 잘한 거 나 정말 잘 알고 있어. 그동안 얼마나 나한테 잘했니 네가. 쉬는 날마다 매번 우리 집 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챙겨주고 내 머리도 늘 네가 다 해준 거잖아. 네가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잘한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더 내가 질투가 났나 봐. 미안하다 정말. 이건 정말 내 진심이야. 그렇게 시모와의 오해도 모두 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모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고 외로웠을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뒤로 전 정말 시모와 엄마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드렸어요. 그때 두 분이서 만나고서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몇 시간 동안 두 분이 눈물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아마 서로 공감 가는 말도 많았을 테죠. 사부인,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내가 우리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저희 딸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딸이 어머님께서 너무 잘해주신다면서 어찌나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날 이후로 두 분은 진짜 절친이 되셨답니다. 사돈 관계가 아니라 친한 언니 동생으로서 자주 만나며 정말 사이좋게 잘 지내고 계세요. 엄만 딸을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을 정도의 큰 상처를 가지고 계셨고, 시모는 고된 시집살이에 아끼던 장난마저 먼저 보내야 했던 큰 상처를 가지고 계셨으니 두 분이서 마음이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시면서 작년엔 같이 김장도 담그셨어요. 사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간이 아주 딱입니다. 딱. 우와, 사돈 역시 김장은 사돈이 참 잘하시네요. 어쩜 이렇게 맛깔나게 잘하시는지 이거 팔아도 되겠습니다.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정이야. 우리 같이 장사하자니까. 우리 둘이서 하면 대박 난다니까 그러네. 진짜 그럴까 언니? 나야 언니랑 같이 장사하면 너무너무 좋지. 이렇게 서로 정말 절친한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얼마 전엔 순천의 박람회까지 다녀오셨답니다. 저희가 없어도 두 분이서 여행도 자주 다니시더라고요. 여수도 갔다가 마지막 날엔 또 부산에도 갔다 오시고 사진도 정말 많이 찍고 오셨답니다. 시모께서도 이젠 외로워하지 않으시고 행복하게 전보다 더 밝게 지내고 계세요. 엄마 역시 요즘은 운동도 잘하시고 약도 꾸준히 드시며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지금은 오히려 시부께서 시모가 소홀하다며 서운해하실 때도 있어요. 앞으로 시모께서 저희 엄마와 친하게 잘 지내시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양가 부모님께 더 잘하면서 이 행복한 생활이 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요. 가끔씩 사연을 듣다 보면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오해가 생겨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순간적인 감정에 욱해서 화를 내게 될 때도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를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갈등이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화해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고민을 하신다면 눈 한번 꽉 감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모르죠. 상대방도 화해할 타이밍을 보고 있을지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도 꽃길처럼 하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